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아이 둘 키우며 또 제 일을 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은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저의 시누이 되는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아주 강렬하였어요. 내 동생이 도대체 누구랑 몰래 연애질을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너였구나?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꼴랑 이런 수준이라서 나 지금 몹시 당황스럽네? 아, 내가 나이 더 많으니까 말 까도 되지? 아, 네 그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어요. 뭐? 너는 지금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걸로 보이니? 와, 너 살면서 눈치 더럽게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왔겠다. 네? 아니요. 별로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눈치 없게 굴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나 진짜 너 보자마자 소름 돋았잖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 싫어했던 찐따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가족이라고 해도 믿겠어. 하지만 아니겠지? 너는 가족 하나 없는 천의 고아잖아. 깔깔대며 웃는 시누이 앞에서 저는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죠.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라고 남편을 통해 종종 들은 바 있었지만 상상 초월이었어요. 자기 누나와 성격이 전혀 닮지 않은 제 남편과 저는 대학 다니던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요. 다른 대학끼리 미팅하던 자리였죠. 이때 남편은 저랑 연결이 안 됐었는데 주최자한테 제 번호 받아서 며칠 후에 남편이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과감하게 남편이 돌진을 해왔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부담스러웠거든요. 남편이 아니라 제가 처한 상황이요. 아르바이트도 2개 하고 있었고 장학금 받으려면 코피 터지게 공부도 놓치지 않아야 했죠. 그 미팅도 펑크낸 친구 대신에 급하게 대타로 나갔던 것뿐이에요. 대신 나가주면 밥 한 끼 사준다고 하길래 그랬던 거죠. 한 끼 사먹는 돈마저도 너무 소중했던 저였기에 연애는 사치였고 남편을 거절하는 마음이 편치 않았네요. 사실 저도 그 단체 미팅에서 남편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엇나갔던 인연이었는데 그 후로부터 5년이 흘러서 우연히 다른 곳에서 재회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1년 가까이 지인으로만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고요. 저는 시누이의 몹쓸 조롱대로 가족이 아무도 없는 천의 고아라서 보육원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온 남편과 주제넘게 결혼하고 싶어지더군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쉽게 막아지지 않았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가족들에게도 무조건 잘하리라 다짐했죠. 자기 누나하고 안 친하다며 남편이 늘 말해왔었으니 제가 대신 여자끼리 친해져 보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나 저는 살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를 두고 시부모님께서 고심하실 때도 시누이는 거품을 물면서 외쳤어요. 급이 안 맞잖아, 급이. 뭐 저딴 고아년을 집안에 들인다는 거야. 엄마, 아빠, 2분도 정신 좀 차리세요. 잘난 며느리가 들어와야 우리 집안에 면이 사는 거야.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어떡하자는 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볼품없고 촌티 촤잘 흐르는 쟤를 설마 진짜 받아준다는 거 아니겠지? 불쌍한 애를 돕고 싶으시거든 불우이웃 성금이나 내세요. 이렇게 덜 떨어지는 고아를 받아준 애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지겹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딸의 편을 들어주고 싶으신지 고개를 끄덕이셨죠. 하지만 시누이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 결혼에 꼴이 나였어요. 남편이 시누이보다 더욱 강경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엄마,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나는 이 여자 아니면 내 인생에 다시 결혼은 없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늙어가는 아들 보고 싶으신 거면 계속 그렇게 반대하세요. 뭐야? 집안에 되는 남자가 이어야 하거늘 네가 독신으로 살면 안 되지? 당장 결혼 진행시켜. 시아버지께서는 조금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집안의 기둥은 딸이 될 수 없고
무조건 아들만 가능하다고 여기셨죠. 어차피 결혼 상의할 사돈도 존재하지 않는데 뭘 지체하냐며 시아버지께서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딱 결혼을 해치워버리자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탐탁지 않은 기색으로 동의를 하셨으며, 시누이는 시댁 거실 바닥을 나뒹굴며 아주 발광을 해댔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 결혼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고! 저기 형님, 제가 조건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너 뭐야? 불난 집에 기름 부어? 네 뜻대로 돼서 지금 행복하다 이거야? 왜 너 따위가 내 올케가 되는 거냐고. 지켜본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백화점 쇼핑 시켜줄 수 있는 오케가 될 수 있겠니? 새로 나온 명품을 줄줄이 깨고 있는 척척 박사가 될 수 있겠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올케인데 너는 고작 다이소 쇼핑이나 다니는 돈 없고 백 없는 고아년이잖아. 그때 눈물이 찔끔 나왔던 것 같아요. 지랄 맞은 시누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서러워서요. 저라는 인격체가 보잘것없는 고아라는 명칭 하나로 정리가 되고 평가를 당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쳤어요. 앞으로 두고 보자면서 가만 안 두겠다는 시누이에게 제대로 된 대꾸도 못하고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쨌거나 저는 굴러온 돌이고 팔은 안으로 굽으니 시댁에서 제가 시누이를 상대로 개긴다는 것은 그 순간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성질 드센 시누이는 놀랍게도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심해 부는 성격이 수다분했고 별다른 특징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을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심해부 앞에서 시누이는 가면을 쓰고 가식을 부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머, 어제 야근해서 우리 자기 얼굴에 다크서클 내려온 것 좀 봐. 아직 피로가 안 가셨는데도 꼭 이렇게 자기 처가에 들르겠다면서 무리를 해야겠어? 고맙기는 한데 나 너무 속상해. 우리 자기 너무너무 피곤하잖아. 지난달부터 계속 주말에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못 왔잖아. 이번 주말에는 꼭 들러겠다고 며칠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얼굴 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게 당연히 도리이지. 아, 우리 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깊어? 아주 효자 사위야. 그치 엄마? 세상에서 사위 가장 잘 둔 사람이 엄마 맞지? 울 귀염둥이 올케도 그렇게 생각하지. 시누이의 질문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활짝 웃으며 맞장구를 치셨고요. 저는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과일을 깎다 말고 얼어붙어 있었죠. 그랬더니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퍽 치셨어요. 너무 아팠는데 간신히 비명을 삼켰네요. 저를 째려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읽은 저는 얼른 미소를 꾸며내며 시누이를 위한 방청객이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말을 할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라는 기색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저의 역할이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가? 너 아까 보니까 비굴하게 비위 맞추는 솜씨가 제법이더라? 눈칫밥만 먹고 살아온 경력이 어디 안 가나 봐? 제가 자란 곳은 고아원 아니고 보육원인데요. 그게 그거지. 너 쓸데없이 내 말에 토달지 마. 고아년 주제 어디서 나랑 맘먹으려고 해. 그리고 너 만약에 내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라도 짓거리는 날에는 너 진짜로 내 손에 죽는 거야. 제 코앞에 들이밀어진 시누이의 꽉 쥔 주먹을 보며 저는 눈을 내리 깔아야 했어요. 바로 근처에 시어머니께서 계셨지만 성질 험악하게 부리는 당신의 딸을 나무라시기는커녕 이 상황이 안 보이시는 척, 안 들리시는 척 딴청을 부리셨거든요. 2대1인데 어쩌겠어요. 서열까지 낮은 제가 무조건 숙이는 거였죠. 제 어림짐작이었지만 심해부가 아예 시누이의 성격 파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반 정도만 아는 듯 했어요. 성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설마 그렇게까지 못돼 처먹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심해부는 인물도 괜찮았고요. 시부모님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 집안은 그저 그랬으나 본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잘 잡고 거기서 노선 잘 타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바람직한 경우였죠. 시누이는 결혼 잘한 게 자기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는 자랑을 해댔고요. 아무튼
최대한 심해부와 접점 없이 지내는 것이 신우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네요. 신우이의 못된 언행으로 제가 몇 번이고 속이 문드러졌으나 애써 잘 참았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 반년 만에 임신을 하였어요. 예상을 별로 못하고 있었다가 테스트기 해보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임신한 지 13주 되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라웠고 생명의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신기해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둘이 얼싸안고 기뻐했네요. 그때 서로에게 뭐라고 소감을 말했었는지 생각도 거의 안 나요. 너무 흥분한 상태였나 봐요. 마침 이틀 뒤가 시댁 식구들하고 새로 생긴 고깃집에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제가 밑반찬으로 나온 장아찌를 먹다가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어요. 갑자기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제 맞은편에 앉은 신우이가 피식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죠. 올케, 밥상 앞에서 왜 이상한 소리를 내? 임신해서 입덧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교양 없어 보이니까 주의해줘. 옆에 심해부가 있어서 그런지 조롱을 살살 하더군요. 그런데 저만 보게끔 입모양으로 못 배워서 그렇지 뭐 라고 전달해 왔어요. 그 순간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실토를 하고 말았네요. 임신해서 입덧하는 거 맞아요. 엊그제 병원 가봤는데 13주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밝혀서 죄송해요. 뭐? 임신? 지금 임신을 한 거라고? 신우이가 펄쩍 뛰었어요. 쥐고 있던 젓가락까지 놓치면서 크게 놀라더라고요. 그 엄청난 반응에 저도 따라 놀라서 몸을 움찔했을 정도였네요. 제가 돌발적으로 임신 사실을 밝혀버린 탓에 남편이 서둘러 수습하면서 시부모님의 질문 세례를 받아내느라 진땀을 뺐네요. 너무 미안했는데 남편이 괜찮다는 의미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이 든든해서 저는 미소가 지어졌는데 신우이와 눈이 마주치고서는 제 입가에서 미소가 싹 가셨어요. 신우이가 진짜 사람 하나 죽일 기세로 살벌한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심해부가 이렇게 말한 순간에요. 축하해. 너무 잘 됐네. 둘에게는 금방 축복이 찾아왔구나. 우리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도 소식이 아직인데. 우리도 기다리다 보면 축복이 찾아와 주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더 기다려봐야겠다. 심해부는 웃고 있었으나 신우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놓는 것을 저는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은근슬쩍 신우이 쪽에 눈치를 살피고 계시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걸로 저는 눈치를 챘죠. 아, 직장생활 하느라고 이 세계 외기 아직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신우이는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였구나. 괜히 심기 거스르는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신우이 말 맞다나 제가 눈칫밥을 먹어온 세월 짬밥이 있기는 했나 봐요. 그런 판단부터 섰던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가 저를 찔러온다면 그건 도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길한 것 같아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왠지 숫자부터 불길하지 않아? 13주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것부터 심상치가 않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3주하고 불길한 거하고 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배워먹은 게 없어서 그런가 감이 없네. 13이 얼마나 불길한 숫자인지 몰라서 그래? 근데 13주 차였던 데다가 임신 사실을 안 날이 13일의 금요일이었잖아. 5만 가지 불길한 요소는 다 갖췄어. 시댁에서 마주친 신우이가 저한테 이런 시비를 걸어오는데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이 왜 생겼는지 이때 제가 처음 알게 됐네요. 전혀 농담하듯 장난스럽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저주를 내리려고 작정한 듯이 신우이는 저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려고 안달이 나 있었죠. 제발 불길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임신한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죠? 와, 고개 쳐들고 대드는 것 좀 봐. 임신을 한 게 아니라 목 디스크가 걸린 거였니? 왜 이렇게 갑자기 모가지가 빳빳해졌어? 우리 집안 기생하는 주제에 네가 지금 임신 유세라도 부리겠다는 거야?
당장 모가지 꺾고 머리 숙여! 신우이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그런 신우이의 팔을 잡고 버텼는데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고개를 획 돌려서 저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부엌 쪽에서 벌어진 소동을 알지 못하신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힘이 빠지더군요. 좌절감이 든 저는 신우이가 제 머리를 아래로 숙이게 만드는 것을 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자기하고 감히 눈도 마주치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는 신우이에게 저는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남편이 어째서 신우이를 두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며 씁쓸하게 말해왔는지 10분 이해가 갔고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의 도리를 열심히 다 해봤자 시어머니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딸을 위하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깨우쳤죠. 저는 엄마가 없었으니 시어머니를 보며 그런 결핍을 채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우이를 앞설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에 씁쓸해지더군요. 제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가며 굳이 시댁에 발걸음을 하고 싶지가 않아졌고 이런 심정을 남편과 나누었어요. 아주 솔직하게 밑바닥을 다 털어놓은 건 아니었고 임신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다는 핑계를 주로 댔네요.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는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시댁과의 접점을 줄여나갔죠. 시어머니께서 굳이 저를 차르시며 부를 때 말고는 먼저 가지도 않았어요. 신우이는 그런 저를 싸가지 없는 년이라 칭했고 제 욕을 시어머니께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선 줄도 모르고 저에 대해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며 시어머니께 제 욕을 하던 신우이, 그 현장을 제가 보고 말았죠. 그런데 신우이 정말 뻔뻔한 게 사과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도 엎드려 절받기 싫다는 생각으로 신우이에게 안 따졌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제가 엄청난 일을 겪을 줄도 모르고 그때까지는 태연했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산이라는 아픔을 맞이했어요. 오늘에야말로 아기 성별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검진을 갔던 날이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슬픈 소식이었죠. 믿어지지 않았고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한 엄마라서, 내가 바보 같아서 허무하게 우리 아기를 떠나보냈어. 오빠, 미안해. 내가 멍청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기 아직 살아있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아기가 너 닮아서 순하고 착한 아기였나 봐. 자기가 세상에 나오면 엄마 아빠가 고생할까 봐. 그래서 동생에게 차례를 양보해주고 먼저 하늘나라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갔나 봐. 그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간신히 정신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에게 처음 찾아와줬던 그 가여운 생명.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자기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줄 거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힘을 낼 수 있었네요. 수술 다 받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저 혼자였는데 신우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들어섰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고 손 좀 흔들어줘. 얼굴 부은 거 장난 아니네. 엄청 울었나 봐. 웃겨라. 웃겨요? 자기 조카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하늘로 떠났는데 이게 웃기세요? 그리고 찍지 마세요. 저 찍으셔도 된다고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나도 우리 조카가 얼굴도 보기 전에 굿바이해서 너무 슬퍼. 근데 그거 다 너 때문 아니야? 격떨어지는 유전자 바꿔서 우리 집안 핏줄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치를 따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뭐라고요? 말 가려서 하세요. 해서는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너보다 내가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거든? 어디서 나한테 훈계질이야? 아, 그러세요. 이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떳떳하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찍고 있는 그 영상 아주버님한테 보내도 되겠네요. 그만 찍으시고 어디 한번 보내보세요, 당장. 신우이가 확 정색을 하더니 찍던 것을 그만두고서는 황급히 영상을 삭제하더군요. 그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은 제가 피식 웃어댔죠. 그 지저분한 인성, 더럽게 짝이 없는 성질머리, 자기 남편에게는 온전히 드러낼 엄두도 못 내면서 만만한 자기 올케인 저에게는 이토록 멋대로 구는 신우이가 웃기고 가증스러웠어요. 신우이가 자존심 완전 구겼다는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더군요. 상황만 보자면 항상 화가 나야 할 사람은 저인데 늘 신우이가 더 화를 낸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이었네요. 집불 가진 것 하나 없고 결혼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작정한 고아년 주제에 네가 감히 내 남편을 걸고 그딴 망발을 짓거려? 글쎄요. 망발을 짓거리는 건 늘 제가 아니라 형님이시잖아요. 너 오늘 성질 좀 드러낸다? 뱃속 아기 잃고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 눈에 뵈는 게 없이 살겠네. 네가 다시 임신할 일은 없을 테니까. 왜냐하면 내가 오늘부터 물 떠놓고 기도할 거거든. 못 베어먹고 아무것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을 기생하는 고아년이 제발 우리 집안 핏줄 못 가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늘에 빌 거야. 그때 신우이를 보면서 딱 이 단어만 떠오르더라고요. 천하의 못된 년. 정말 이렇게 신부가 못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분노에 찬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면서도 신우이는 깔깔거리며 비웃었고 경쾌한 걸음으로 병실을 빠져나갔죠. 예고도 없이 뱃속 아기를 떠나보낸 충격과 허망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저에게 신우이의 만행은 엄청난 기폭제가 되어주고 말았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군요. 우선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의 못된 행태를 다 얘기하면서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신우이를 껄끄러워하고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 싫어하는 걸 알고 있기에 여태까지는 대체로 혼자 많은 걸 삼켜냈으나 더 이상은 아니었던 거죠. 분노한 남편이 신우이와 전화로 싸우다가 아예 신우이를 찾아갔어요. 저는 그 현장에 없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남매가 격렬히 살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심해부가 귀가를 했대요. 그러자 신우이가 바닥에 엎어져서 갑자기 대성통곡을 시작했고요. 남편이 전말을 설명했지만 신우이가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심해부는 마음 불편하다는 표정으로 동생의 누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며 남편을 나무랐다네요. 남편은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고요. 본디 감정 변화가 크지 않고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찡했어요. 신우이가 바로 이 사람의 친누나만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제가 참아오는 일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누나라는 생각, 그것이 저에게 제동을 걸어왔던 게 아닐까 싶더군요. 어쨌거나 남매가 크게 싸운 것을 두고 시어머니께서는 원인을 저로 지목하셨는데요. 제가 이간질을 한 거라고 보셨는데 이건 역시도 신우이가 시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신우이가 의기양양해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야. 너는 꿈 깨셔. 이렇게 말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과정을 지나온 뒤였기 때문에 그냥 피식 웃어줬네요. 시어머니께는 분란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드렸고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으나 억울함 토로 한 번 안 하고 사과를 하는 제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신 듯 혹은 뜨끔하신 듯한 반응을 보이셨네요. 그로부터 보름이나 지났을까요? 신우이가 자꾸 배가 이유 없이 아파서 내과를 갔다가 큰 병원에 가라는 소견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여자들은 살다 보면 한 번씩 자궁 때문에 고생하니까. 나도 그런 거겠지. 처방약 먹어야 된다는 얘기나 들을 것 같네. 아우, 벌써 진부해라.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대학병원에 가본 결과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자궁에만 있어야 하는 조직이 다른 부위로 넘어가서 증식을 해버렸네요. 그것도 아주 많이, 한참이나요. 약물 치료를 할 단계는 이미 지난 지 오래였고 수술로도 전부 수습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위해 입원한 신우이를 제가 찾아갔어요. 저를 보자 신우이가 센 척을 하며 또 코웃음을 쳤죠. 너 지금 나 비웃으러 찾아온 거지? 근데 나 이거 별거 아니거든? 죽는 것도 아니고
수술 받고 나서 약 먹으면서 지내면 또 그냥 멀쩡히 살 수 있다니까. 네가 바라는 내 불행은 오지 않아. 암도 아닌데 이런 수술이 대수겠어? 비웃으러왔다뇨. 걱정돼서 온 거죠. 어머님께서 웬 병원 자료 같은 걸 보고 계시길래 그게 뭔가 싶어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형님이 산부인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신 결과지였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형님, 난소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어떡해요? 이거 대수 안 거 맞죠? 제 말에 신우이의 안색이 파리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보시던 신우이의 검사 결과지. 저는 그걸 다 확인한 뒤였고, 그래서 차분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동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뭘 봤는데? 내 난소의 나이가 뭘 어쨌는데? 에이, 형님도 다 아시면서 뭘 그래요. 난소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3살이나 많게 나온 거 다 보셨잖아요. 혈액검사 하셨으니까. 어라? 잠깐만요. 13이라니. 이거 숫자부터 너무 불길한 거 아닌가요? 형님, 저 너무 걱정돼서 형님의 수술대로 못 보낼 것 같아요. 너 개소리 하지 마. 난소 나이가 많으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요즘은 40대 출산도 많은 세상이야. 난소 나이 많다고 해서 내가 굴할 것 같아? 너보다 내가 더 출산 빠를걸? 그러시구나. 각오가 대단하셔서 다행이네요. 형님 나이에서 13살을 더하며 그러면 거의 폐경 직전인데요? 요즘은 완경이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제가 하도 못 배워먹어서리. 죄송해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똑같이 독설 한번 날려준 것 가지고 신우이는 거의 발작을 하다시 개거품을 물었어요.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독한 독설을 들었을 때도 꾹 참았었건만 제 과거와 비교되더군요. 저는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왔고요. 다음날 오전에 신우이의 수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아서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 기다리시는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죠.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신우이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을 가시자 저는 마취 기운에 해롱거리는 신우이를 향해 제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심해부가 신우이 수술 무사히 끝나면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왕이면 사진이나 동영상 좀 보내달라고도 했고요. 형님, 수술 잘 마쳐서 다행이에요. 아주버님께도 소식 전해드려야겠어요. 혹시 형님, 난소 나이 얘기는 아주버님이 모르시죠? 그것까지 아시면 걱정이 너무 늘어나겠네요. 지가 걱정을 하면 어쩔 건데, 내가 난소 나이 많은 거? 그래서 임신 어려운 거? 괜찮아. 내 남편 호구야.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나중에 들키면 그때 가서 동정심 유발 작전 쓰면 돼. 내 애교 내 눈물에 열이면 열, 무조건 넘어오는 나약한 둔탱이거든. 신우이가 연신 킬킬거리며 잘도 중얼거렸어요. 저는 전말을 모르기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심해부와 연애할 때 자기가 바람 폈다는 식의 이야기도 언급을 하더군요. 수술 직후라서 몽롱했던 신우이는 그때 분심인지 아닌지 모를 것들을 털어놓았고 시어머니께서 병실로 돌아오시자 저는 촬영 버튼을 껐어요. 그리고 심해부에게 그 영상을 전송해 주었죠.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심해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실을 나가서 받아보니 심해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신우이 지금 어쩌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잠들었다고 하니 알겠다면서 끊더군요. 숨소리가 무척 불안하게 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로 생각했죠. 앞으로 신우이가 무사히 결혼 생활을 이어가든 아니든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고요. 며칠 뒤 신우이는 금세 건강을 회복했지만 심해부와의 관계는 회복 불능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무섭게 나를 세워가며 부부싸움을 했다네요. 성질 더럽기로는 둘째가라면 살아온 사람이 신우이였으니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본성이 드러났나 봐요. 갑자기 다혈질이 도져서 심해부를 향해 물건 던지고 액자 깨뜨리고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그 모습을 본 심해부는 더욱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결심하였죠. 신우이는 절대 이혼 안 해준다며 강경하게 나왔고요. 그때 제가 시어머니께 넌지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형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뭐가 부족해서 자기 싫다는 사람에게 매달려요. 형님이라면 재혼을 10번은 더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자인데 지금 저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맹목적으로 신우이의 편을 드는 시어머니의 특성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말에 솔깃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신우이에게 일단 이혼부터 하라며 종용을 하셨죠. 충동적인 신우이는 그에 휩쓸려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곧장 후회하면서 저를 향해 이를 갈았죠. 너지? 네가 우리 엄마 조종한 거지? 나 이혼하면 더 잘 살 거라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면서. 네가 뭔데 그딴 바람을 넣어? 넌 이제 끝났어. 내가 너 이혼시킬 거야. 처음부터 너를 우리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이제라도 쫓아내야지. 아주 작정을 한 듯이 신우이는 저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딱 하루 뒤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다시 저에게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이번에는 7주차에 알았어요. 그래서 태명이 럭키세븐이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상의에 들어갔고 빠른 이사를 결정했어요. 너무 가까이 살았던 시댁으로부터 멀어지기로 한 거죠. 저희 부부가 1시간 떨어진 거리로 이사간 이후 시부모님과 시누이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혼을 겪은 데다가 병원 약 챙겨 먹느라 짜증이 심해진 것인지 시누이가 매일같이 행패를 부렸고 결국은 시어머니마저 그런 딸에게 질려버리신 거예요. 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온통 손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신 것은 아니었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기울게 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유전자가 어머님 쪽에서 왔나 봐요. 아기가 어머님 닮아서 벌써부터 이마가 동그랗게 반듯하고 예뻐요. 에라이, 무슨 내 이마를 닮았다고? 별로 닮은지 모르겠구만. 아닌가? 좀 닮았나? 이제 보니까 요 콧망울도 나랑 모양이 비슷하네? 자꾸만 손자에게 정을 붙이시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아예 싸고 도셨어요. 어느 날에는 시누이의 등짝을 후려치셨죠. 이거사, 너는 어쩜 네 조카가 태어나는데도 선물 하나를 안 사주니? 엄마, 내가 임신 못해서 가슴앓이에 오래 해온 거 알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우, 이건 언제나 철이 들고 집안 재산은 모름지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내 아빠의 고지식한 생각, 난 그거에 여태 반대하면서 살았다만 이제는 입장이 달라지려 하는구나. 뭐? 엄마만큼은 무조건 내 편 들어줬었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돼? 나 이제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신우이는 또 다혈질이 도져서 홧김에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금세 후회했죠. 지역까지 옮겨버린 건 본인의 선택이었으면서 제 탓을 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망쳐놨고 제가 자기를 먼 지역으로 쫓아냈대요. 자기는 단란한 가정 꾸려서 행복해질 거고 고아원 출신인 저는 지금의 행복을 잃고 외롭게 살 거라며 악담을 퍼부었죠. 벼랑 끝에 몰린 채 악에 바친 것 같아서 그렇게 떠들든 말든 그냥 두었어요. 제 행복은 신우이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컴퓨터 만지는 것에 맛을 들였고요. 어린 사람들, 전문가들이나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작업을 틈틈이 하는 중이에요. 시부모님께서 손주들을 워낙 예뻐하시고 품에 싸고 도시니 제가 마음 놓고 일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비록 이걸로 아직 큰 돈은 못 벌고 있지만 전문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에 자신감이 솟고 있어요. 남편하고도 아이들 얘기 말고도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아, 시누이요? 먼 지역에서 살던 거 청산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작년에 결혼할 뻔했다가 그게 사기 결혼이었단 게 드러나서 무산되었고요. 사기꾼에게 제대로 걸린 시누이의 이야기를 풀자면 너무 방대해져서 지금 여기서 이을 수가 없네요. 결혼 무산되고 나서 시누이가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쥐뿔도 없는 주제에 근데 왜 다 가지고 살아? 열받아 미치겠어. 너만 보면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아서 내가 미치겠다고. 원래 인생은 불공평해요. 저는 그걸 5살에 알았는데 형님은 이제 아신 거면
많이 늦으셨네요. 5살? 그 코 올리기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거짓말도 작작해!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5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천의 고아가 돼서 보육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깜깜하고 추운 겨울 새벽이었는데 제가 얼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를 보육원 근처에 버리고 도망갔어요. 저에게 외투 한 장 입히지 않은 채로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만취한 상태로도 제 말에 반박할 엄두가 안 났던 것인지 신우이는 한참을 씩씩거리는 소리만 내다가 전화를 끊었더랬죠. 기분 탓인가? 그 이후로는 부쩍 성질 죽이고 얌전히 사는 듯 싶기도 해요. 인생은 짧고도 긴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을 보았어요. 인과응보가 있다고 믿으세요? 제 경험담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통쾌한 인과응보가 가득하길 빌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